론스타가 한국을 만만하게 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IMF 한번 맞은 나라? 쉽게 털 수 있겠지. 그들의 오만은 한국 금융을 후진국 취급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헐값에 은행을 삼키고 단기 차익만 챙긴 뒤 도망가려 했죠. 그런데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관료 한 명의 집념, 깨어있는 여론, 그리고 촘촘한 규제. 론스타는 계산이 틀렸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을 멸시한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날린 론스타의 몰락,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한국장 적어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렌슨입니다. 론스타 아시아 총괄 이사로 일한 지 12년이 됐죠. 그동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부실 금융자산을 인수하고 재구조화해서 되팔았습니다. 매번 성공했어요. 그래서 2003년 봄 한국 시장을 보게 됐을 때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보다는 기대에 가까웠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정돈된 시장처럼 보였지만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치는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기회로 봤습니다. 처음 서울에 온 건 2002년 가을이었어요. 명동 한복판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내려다본 도심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선진국 같았죠.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아직 IMF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부는 구조조정에 급급했어요. 외환은행 같은 곳은 장부가치 대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 진입 타당성 검토. 내용도 명확했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시장이며 정부의 외자, 유치 의지가 강하고 규제는 느슨하다. 그러니 지금 들어가면 적어도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본사의 답은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고 저는 곧바로 서울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였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팀에는 한국계 미국인 2명과 현지 변호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인수 대상을 찾는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의 분위기를 읽으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랬어요. IMF 위기를 겪은 나라가 얼마나 절박할지 알았거든요.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위기를 겪은 나라의 정부는 항상 외국 자본에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살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싼 값에 자산을 사고 정리하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2003년 초 외환은행 인수 기회가 왔습니다. 외환은행은 당시 한국에서 5번째로 큰 시중은행이었어요. IMF 이후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었고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어요. 인수 적격 심사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금융 당국과 접촉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 몇 장, 미팅 몇 번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금융위원회 담당자와의 첫 미팅에서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최도현이었어요. 42살쯤 됐고 금융정책국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관료들을 많이 봤어요.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요. 그들은 대개 형식적인 질문 몇 개 던지고 고개 끄덕이고 승인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최도현은 달랐어요. 그는 우리 인수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론스타의 인수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본사 펀드와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섞어서 조달한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인수 후 경영 계획은요? 저는 준비된 답을 했어요.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3년에서 5년 내에 재매각한다. 그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미팅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 저 사람도 결국 도장 찍을 거야. 팀원들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도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이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제 편이었거든요. 외환은행의 장부 가치는 약 5조 원이었지만 우리가 제시한 인수가는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용 승계와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어요. 물론 그건 형식적인 약속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수익성 있는 부서만 남기면 가치가 최소 3조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3년 뒤쯤 다시 팔면 적어도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어요. 간단한 산술이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우리가 늘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여론이었어요. 저는 그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국 자본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팀원 중 한 명이 신문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경제신문 경제부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제목은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우려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우리 인수 계획의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 단기 차익 목적이 명확하다. 고용 승계 약속이 형식적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 기자 이름은 한소영이었어요. 38살 경제부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쪽 홍보 담당자가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소영은 생각보다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고 예의도 바랐어요. 하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실제로 경영 정상화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기 차익 후 매각이 목표입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장기 투자자다.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미팅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국 자본을 경계하는 걸까? IMF 트라우마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일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론이야 어떻든 결국 결정권은 정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외자, 유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죠. 최도현 같은 관료 몇 명이 까다롭게 굴어도 결국 위에서 승인을 내릴 거라고요. 2003년 여름, 저는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절차 순조롭게 진행 중. 일부 여론 저항이 있으나 통제 가능한 수준. 본사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인수 후 구조조정 계획, 부실 자산 정리 방안, 재매각 타이밍. 저는 그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우리 인수권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지는 몰랐지만 최도현이 관여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시했어요. 재검토야 형식적인 절차겠거니 했죠. 하지만 팀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승인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한국 정부도 우리가 필요해. 그해 가을, 저는 다시 최도현과 만났습니다. 이번엔 공식 미팅이 아니라 비공식 자리였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주선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최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수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뭘 더 검토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조건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거래가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그 불안을 떨쳐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숫자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은 여전히 헐값이었고 우리 제안은 여전히 합리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3년 말 저는 본사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 임박, 내년 초 계약 체결 예상. 본사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겨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최도현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소영이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요. 저는 그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믿었죠. 2004년 봄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계약 체결 완료. 예상대로 진행됨. 본사는 즉각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났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원래 예상은 6개월이었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우리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검토했어요. 자금 출처, 경영 계획, 지분 구조, 모든 걸 따졌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한국 관료주의의 느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죠. 인수 후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외환은행 본사에 팀을 파견했고 경영진 교체 작업을 시작했어요. 기존 임원 중 절반을 내보내고 우리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부실 자산 정리도 착수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중 회수 가능성 낮은 건들을 골라내서 매각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영의 기사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제목이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경영진 대량 교체, 단기 수익 극대화 의도 명확. 기사는 우리가 은행을 정상화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되팔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구조 조정인데 왜 이렇게 왜곡하는 거지? 그 무렵 저는 다시 한소영을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명동에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적대시합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요. 한소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적대가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겁니다. 론스타가 장기 투자자라고 했지만 행동은 단기 투자자 그 자체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구조 조정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경영진 교체도 정상적인 절차라고요. 한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럼 물어보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몇 년 뒤에 팔 계획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각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한소영의 기사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었죠. 그날 미팅은 불편하게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일만 제대로 하면 돼. 팀원들은 동의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국 여론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금융위원회가 우리 인수권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명분은 외환은행 지분 구조 및 경영권 행사의 적법성 검토였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수 승인이 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다시 조사를 하는 거지? 우리 쪽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금융위원회가 우리 인수 과정에서 몇 가지 절차적 하자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지주회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어요. 변호사들이 검토했고 금융위원회도 승인했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금융 규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감시가 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제가 복잡하면 처음부터 승인을 안 내줬어야죠. 왜 승인을 내주고 나서 다시 문제 삼는 거지? 2004년 가을, 저는 다시 최도현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공식 미팅이었어요.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최도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론스타는 왜 벨기에 법인을 통해 우회 인수했습니까? 금융지주회사 등록 의무를 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외환은행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했는데 왜 주식 지분은 낮게 신고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벨기에 법인은 세제 효율을 위한 것이고 금융지주회사 등록은 우리가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요. 주식 지분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도현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날 미팅을 끝내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진짜 불안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최도현은 뭔가를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본사에 보고를 했어요. 한국금융당국이 재조사 진행 중. 일부 절차적 이슈 제기됨.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음. 본사는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대응해. 필요하면 로비도 고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팀원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IMF 때 외국 자본이 한국 자산을 싸게 사간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우리도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반응이야. 비즈니스는 숫자로 말하는 거고.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저항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외자를 환영했고 여론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의심했고 여론은 우리를 적대시했어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05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한소영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 구조를 파헤친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우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복잡한 지분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소영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는 걸까? 며칠 뒤 우리 변호사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금융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사 범위는 우리 인수 과정 전체였어요. 자금 출처, 지분 구조, 경영권 행사, 모든 걸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상황 심각. 한국 당국이 전면 재조사 착수. 본사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버텨. 최악의 경우 국제 중재 준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래,
우리에겐 국제중재라는 카드가 있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우리를 제재하면 국제법정에 끌고 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도현이 얼마나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는지를요. 저는 여전히 숫자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인수했고 국제법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겠지만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는 그냥 사업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팀원 하나가 사표를 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양심이 불편합니다. 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떠났고 팀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본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빨리 마무리해. 너무 오래 끌면 수익성 떨어져.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요. 2005년 여름,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우리 변호사를 통해 내용이 전해졌어요. 금융위원회는 우리 인수 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제재하려 합니다. 본사는 침착했어요. 국제 중재 준비해. 그리고 언론 대응 강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는 걸요. 한국은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2005년 가을, 금융위원회의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우리 변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습니다. 인수 과정 전체, 자금 흐름, 지분 구조, 경영권 행사 방식까지 모든 걸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본사에 보고를 했어요. 한국 당국 전면 조사 착수, 법적 대응 준비 중. 본사의 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 투입해. 절대 물러서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합법적으로 인수했고 서류도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며칠 뒤, 저는 다시 최도현을 만났습니다. 금융위원회 회의실이었어요. 이번엔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사팀 직원 서너 명이 함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조용히 말했어요. 로렌슨 이사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펼쳤어요. 우리가 제출했던 지분 구조도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을 통해 외환은행 주식의 39%를 보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의결권 행사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소액 주주들과 의결권 위임 계약을 맺었다고요. 합법적인 절차라고 했어요. 최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의결권 위임 계약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그 서류는 본사에 있었고 즉시 제출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최도현은 메모를 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날 미팅은 3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최도현은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자금 출처, 페이퍼 컴퍼니, 경유 경로,
금융지주회사 미등록 사유, 모든 걸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갈수록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최도현은 우리가 제출한 서류의 모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그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벌었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여.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우리에겐 카드가 있어. 그 카드는 국제중재였어요. 만약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우리를 제재한다면 우리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법정에 한국 정부를 끌고 가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본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과 접촉한 거예요. 며칠 뒤 엘리엇 드류라는 변호사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55살쯤 됐고 국제 투자 분쟁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엘리엇은 차분했어요. 그는 우리 상황을 설명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승산이 있습니까? 엘리엇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국제중재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조약 위반 사례가 명확합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엇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비슷한 케이스들입니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체코 모두 외국 투자자가 승소했어요.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판례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판례도 우리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최도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뭔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한소영의 기사가 연일 나왔어요. 이번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얼마나 많은 차익을 남겼는지 계산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우리가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 은행을 3조 원 이상의 가치로 키웠고 곧 팔려고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고 은행 가치를 높였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한국 자산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약탈자였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봤습니다. 팀원이 보여줬어요. 론스타 물러가라. 외국 자본 규제해야 한다. IMF 때처럼 또 당하는 거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사업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증오하는 거지? 2006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미등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인수, 의결권 불법 행사. 금융위원회는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는 진짜로 우리를 제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상황 심각. 한국 정부 제재 착수 가능성 높음. 국제 중재 준비 가속화 필요. 본사는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엇과 협의해서 국제 중재 준비해. 필요하면 즉시 제기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어요. 국제 중재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걸 쓴다는 건 우리가 한국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엇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는 중재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청구 금액은 4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계산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우리 편이었고 국제법도 우리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해 봄, 저는 마지막으로 최도현을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어요. 우리 변호사가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주선한 미팅이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최도현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국장님,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합의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도현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합의는 양쪽이 양보할 때 가능합니다. 론스타가 양보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업했습니다. 양보할 게 없어요. 최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팅은 15분 만에 끝났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 중재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06년 여름, 우리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였어요. 청구 금액 40억 달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갔고 한국 여론은 또다시 폭발했어요. 한소영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40억 달러 소송. 먹튀 후 배째라식 대응. 기사는 우리를 비난했어요. 한국에서 돈 벌고 나서 소송으로 협박한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본사는 만족했어요. 잘했어. 이제 한국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요. 엘리엇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중재 판정까지 2, 3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예요. 판례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도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 중재는 시작됐고 우리는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달랐고 최도현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가을, 국제중재 판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받았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팀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판정문은 영어로 작성돼 있었어요. 1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요약 부분이 나왔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론스타의 인수 과정에 실제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금융당국의 조사는 합법적 규제 권한 내에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투자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정 나왔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전화 너머는 침묵이었어요. 긴 침묵 끝에 본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 빨리.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판정문을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요.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최도현이 제시했던 증거들, 우리가 제출했던 서류들의 모순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구조의 불법성,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졌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최도현은 우리가 예상했던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는 오만했어요. 다음 날 엘리엇을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어요. 그는 판정문을 이미 읽었다고 했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판례상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항소 가능합니까? 엘리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입니다. 항소 제도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정말로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6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6년 동안 싸웠고 결국 졌어요. 4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만 수억 달러를 썼어요. 본사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 준비해. 가능한 한 손실 최소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납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한국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소영이 쓴 기사였어요. 론스타 중재 패소. 한국 금융주권 지켜냈다. 기사는 이번 판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외국 자본이라도 한국 법과 규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의 치밀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인정하게 됐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IMF 이후 이 나라는 변했어요. 더 이상 외국 자본에 쉽게 무릎 꿇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규제는 촘촘했고 관료들은 준비돼 있었어요. 여론은 깨어 있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최도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최도현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다? 맞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2013년 초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방에서 짐을 쌌어요. 10년 가까이 이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쉬운 시장이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떠날 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본사로 돌아간 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프로젝트 사후 분석. 실패 원인을 정리하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금융 규제의 복잡성을 간과했다. 여론의 힘을 무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만했다. 본사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회의실은 침묵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숫자는 맞았어요. 장부가치 대비 헐값 인수, 구조조정 후, 고가 매각.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 너머를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금융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IMF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 외국 자본을 경계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 최도현 같은 관료들, 한소영 같은 기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들. 그들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숫자만 믿었고 국제법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계산 밖에 있었어요. 몇 년 뒤 저는 론스타를 떠났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국 프로젝트의 실패가 컸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장을 봐도 한국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놓친 것들, 우리가 무시한 것들.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한국을 후진국 취급했고 규제를 가볍게 봤어요. 여론을 무시했고 관료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가 6년의 시간과 수억 달러의 손실이었어요. 론스타는 결국 외환은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던 가격을 받지 못했어요. 한국 정부의 규제와 여론의 압박 때문에 가격이 깎였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봤어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 투입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패였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다면, 최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저는 처음부터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이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만하지 마라.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숫자만 믿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시장은 숫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값비싼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교훈이기도 했죠.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을 떠올립니다. 그 도시의 밤 풍경, 최도현의 차가운 눈빛, 한소영의 날카로운 기사,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2004년 봄, 저는 한국을 쉽게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 초, 저는 한국을 떠나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전부였습니다.